네, 안녕하세요. 오대규입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 다 서울대 보내려고 오신 거 맞죠? 아닌가요? 아니라 하시면 제가 지금 얼른 집에 가야 돼서 여쭤본 겁니다. 맞죠?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들 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큰 틀에서 제가 갖고 온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현재 입시가 진행되고 있는 맥락 물론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내용이 바로 지난주에 진행이 됐던 수능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전략을 비단 고등뿐만이 아니라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지난 10월 10날 발표된 자료까지 바탕으로 해서 제가 내용 말씀을 드리려고 갖고 와봤고요. 두 번째 이 주제 또 현장에서 또 엄청 좋아하시는 주제인데 그럼 과연 명문대학에 진학했다고 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때 도대체 어떤 준비를 했느냐의 그 관점에서 실제 입학 결과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면 그 마지막에는 어떤 과목이 지금 핵심의 이슈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 지속될 것인지 그 내용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 아주 많이 관심 있으신 주제인데 실제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어떻게 된다고 발표되고 있나요? 우리는 관련 없을까요? 이 내용에서 실제 변화되는 트렌드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신다고 한다면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생들 지도하시는 방향에서도 입시라는 관점을 충분히 더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물론 다 알고 계신 내용이겠습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관점을 오늘 정보로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갖고 와봤습니다. 쭉 좋은 거 한번 잔뜩 적어갖고 와봤습니다. 그중에 특징적인 부분 딱 하나 꼽는다고 한다면 강연 현장에서 제가 학부모님들께 꼭 질문하는 내용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좋은 것만 기억하겠습니다.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감사합니다만 아마 공부를 잘했다고 한다면 오늘처럼 강연을 못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선생님들께서는 당연히 예전부터 잘하셨겠습니다만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이과생이었고 그럼 당연히 수학을 어떻게 해야 되죠? 매도 불구하고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하니까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 거겠죠. 고3 때입니다. 이과생인데 내신 수학을 0점 만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럼 당해연도엔 당연히 대학을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갑니다. 그럼 뭐 하죠? 당연히 밑에 재수를 합니다. 그런데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을까요? 아직 안 달라집니다. 그래서 또 뭐 했을까요? 삼수를 실제로 합니다. 뭐 그때 노량진 도타에서 노량진까지 다니고 막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달라졌을까요? 아직 덜 달라졌을까요? 아직 덜 달라집니다. 그래서 또 뭐 했을까요? 그땐 창피해서 사수를 하지 않고 N수. 나의 사수를 옆에 알리지 말아라. N수. 그런데 그때는 결과를 만들었던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3년 다니고 학원을 3년 더 다닌 거죠. 남들은 의과대학 졸업한 줄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6년을 준비해서 그때는 결과를 만들었던 내용이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 주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때는 전 과목 만점 맞고 전국 1등 했습니다. 역시 또 별로 안 놀라시니까 그냥 그렇습니다. 이런 무슨 반응? 고맙습니다. 제가 흠칫 우리 학부모님들 뵙고 말씀드린 자리랑 사뭇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어서 그런데 오늘 갖고 온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어떤 정보가 있었기에 그게 가능했는지가 제가 올해로 현장에서 강연한 지가 22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전달됐던 내용을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면 갖고 계신 생각에 조금 더 보탬이 되고 플러스 관점의 확대가 있지 않을까 하는 내용으로 갖고 온 주제, 요 내용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 주제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서 수능 분석했던 내용들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요. 요 내용의 입시가 바뀐 지 올해로 3년 차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학부모님들께 현장에서 여쭤보면 우리 아이가 진학을 희망하는 목표 대학을 갖고 계신가요? 안 갖고 계신가요?를 여쭤봤을 때 당연히 목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그 학교를 합격하기 위해선 내신 성적 어느 정도와 수능 성적 어느 정도를 받아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를 여쭤보면 정확하게 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노력부터 하자 이런 느낌으로 전 들립니다. 그럼 전 거꾸로예요. 우리의 기대 수준의 목표 학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선 내신 성적 어느 정도를 받아야 되고 수능을 어느 정도를 받아야 되고 혹은 수능에서 어떤 과목이 지금 가장 비중이 높은지 이런 내용이 대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내용으로 실제 합격한 학생들의 입학 결과를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와봤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전략을 갖다가 이야기 말씀드린 내용 속에서 고등, 중등, 초등에 연결되는 부분까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학부모님들 마찬가지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떤 대학의 선호도가 높은지를 몰라서 일단 서울시내 지도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한강을 물줄을 기로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 설명 시간은 절대 아니고 여기에 빨간 색깔 있고 파란 색깔 있고 녹색 색깔 있습니다. 오늘 어느 색깔로 말씀드리면 도움이 되실까요? 무슨 색깔로 할까요? 뭐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무슨 색깔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요 내용에서 빨간색으로 설명드리면 되는 거 맞겠죠? 관련된 내용 어차피 빨간색밖에 안 갖고 왔습니다만, 자, 요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선생님들께서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한번 맥락을 보겠다는 거예요. 현재 입시가 진행되는 맥락에서 수시 전형인 거 요렇게 내신 만들어야 되는 거 뭐 다 알고 계시는 거고, 그런데 두 번째, 수시뿐만 아니라 대학을 진학할 때 정시 모집으로 뽑게 되는데 현재 고등학교 3학년 관점을 좀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불과 3년 전만이라도 정시 모집의 인원이 많지 않았던 부분인데 지금은 현재 10명 중에 4명 이상이 정시로도 가고 있잖아요. 맞죠? 그럼 저는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고등학교 학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 고등, 두 번째 중등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학부모님들께는 이 내용, 불리한 내신을 갖고 있어도 상위권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존재한다 안 한다. 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중학교 학부모님들께는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의 가이드를 요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고등학교가 직각간 고등학교가 답이 될까요? 아니면 아닐 수도 있을까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실제 그 고등학교가 갖고 있는 대학교 입학 실적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맥락인데 거꾸로예요. 학부모님들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그런 내용을 핵심으로 좀 이야기를 담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이제 실제 수능 성적 내용으로 좀 보여드려 보려고요. 실제 입시가 끝난 정시 입시가 끝난 내용이 2년치 누적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입시가 바뀌기 원년 그리고 작년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올해를 예상하고 앞으로 지도하시는 방향도 예상하고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성적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수능 성적이에요.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국어 2등급, 수학 1등급, 영어 2등급, 탐구 1등급, 3등급 2, 1, 2, 1, 3. 그냥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높아 보이나요? 안 높아 보이나요? 이렇게 입시 전문가분들이 계시지만 학부모님들끼리 여쭤보면 절대 안 높아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3도 있고 2도 있으니까. 그럼 저는 이제 가늠하죠. 아, 오늘 초등 쪽에 대거 많이 오셨구나. 맞겠죠? 고등 쪽 학부모님들은 이 내용을 이해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그거였어요. 수학 1등급이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차지한다는 내용들을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이런 내용이 다 이해가 되는 시점, 전국 모든 학부모님들이 이해되는 시점이 또 있잖아요. 언젠가요? 그렇죠.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이 내용이 현재 학생들을 만나실 때도 지도 방향이 되시면 어떨까라는 내용에서 수학 요 얘기를 갖다 할 때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2, 1, 2, 1, 3. 요 성적이면 지금 정시 어디 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여쭤보면 현장에서는 2등급도 있고 3등급도 있으니까 인서울대학도 가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근데 그 배경 지식은 솔직히 3년 전까지 맞았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아니란 얘기를 제가 거듭 강조하면서 트렌드를 갖다가 말씀드릴 때 실제 이 성적으로 이 학생을 정시로 붙였던 데이터를 보여드립니다. 말 그대로 보여드리면 이 학생 고려대 통계학과랑 서울대 보냈거든요. 정시로입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또 서울대 처음 들어본 학과 아니냐고 또 오해하시니까 서울대 사범대 화학교육과 최초합했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져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점수가 3도 있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근데 이 맥락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실제 서울대 사범대가 입시가 바뀌기 바로 전년도 1년 전으로 돌아가면 요랬어야 됐잖아요. 정시에서. 그런데 이게 요렇게 바뀌었다는 게 현재 트렌드라는 겁니다. 근데 이 트렌드가 올해 정시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니까 이 내용을 요약 정리 말씀드리면 바로 두 가지입니다. 정시 40으로 뽑다 보니까 불리한 내신을 갖고 있던 아이들에게도 기회가 생겼죠. 수능으로.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잖아요. 요즘 입시가 끝난 내용에 보게 되면 1선호도학교가 서울대가 아닌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딜까요? 그 내용 관련된 자료가 바로 신문기사 올해 2월 달이었습니다. 전년도에 정시 모집 인원이 끝났을 때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게 되면 실제로 서영고에 정시에 최초업했던 30%의 학생들이 등록을 안 했다. 서울대를 붙었는데 안 갔다고요. 그 친구들 어디 갔을까요? 그렇죠. 지역은 안 본다. 붙으면 무조건 간다. 메디컬이라고 하는 의학계열 갔겠죠. 맞잖아요. 근데 이 선호도가 앞으로도 계속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이건 당연히 예상 가능한데 여기에다가 또 호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날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과목이 중요하다는 이슈가 분명 나와야 되는 거죠. 현장의 학부모님들께 저에게 이런 질문하십니다. 특히 초등 쪽일 수 있는데 전 질문 들으면 몇 학년인지 아니까 우리 아이는 의대를 보내야 된다. 일단 몇 학년인가요? 맞잖아요. 우리 아이는 의대를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떤 과목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하나요? 이 질문이 강연 현장에 반드시 단골 주제로 나올 거야 안 나올까요? 그랬을 때 보여드리는 자료가 바로 요겁니다. 올해 2월 달 입학 결과를 보여드리고 그래서 이 과목이 중요합니다를 저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일단 요 데이터 실제 정시에서 합격 결과를 만들었던 실데이터 저희 재원생 데이터입니다. 요 내용을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드린 거예요. 맞죠? 일단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왼쪽부터 보여드리면 일단 서영고로 시작해서 선호도가 높은 학교 맞죠? 근데 학과 좀 볼까요? 학과 좀 보게 되면 화학, 시스템, 반도체, 컴퓨터공학, 수학교육, 전자공학, 전자공학인 걸 보게 되면 메디컬을 제외한 이공계열의 선호도가 높은 학과가 맞나요? 안 맞나요? 요거 2월 달 거예요. 올해 2월 달 거 작년 입시입니다. 그랬을 때 데이터를 보게 되면 국어와 수학에선 오히려 1등급 자체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학교는요 서영고인데. 근데 수학은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작년에 입시가 어떻게 됐었길래 이랬을까요? 뭐 그거 다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요 내용에서 수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맥락을 제가 요 내용 데이터로 갖고 와봤는데 작년 겁니다. 그리고 올해 거 설명 말씀드릴 거예요. 작년의 경향을 놓고 보게 되면 수능이 이제 바뀐 지 올해로 3년 차, 작년까지는 2년 차였으니까 작년에 국어가 소폭 좀 쉬웠었죠. 근데 소폭은 솔직히 아니에요. 많이 쉬웠었어요. 반면 수학은요. 어떻게 됐죠? 수학은요. 비슷했어요.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이렇게 됐어요. 국어와 수학의 표준 점수 편차가 작년에 커졌던 거예요. 그랬더니 작년에 입시 결과가 이렇게 나왔던 거죠. 국어 3, 4등급을 받았어도 수학 3, 4등급을 받았어도 상위권 대학을 진학한 게 가능했다. 수학을 1등급을 받았던 애들은.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올해 입시 현 데이터 아직 정확하게 12월 8일 날 나오긴 합니다만 가채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니까 현재까지 제가 판단할 때는 국어와 수학의 표준 점수가 작년만치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비슷하게 됐어요. 그건 출제를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과목의 유리함, 불리함을 없애보려고 노력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얘기가 아니어 보이잖아요. 지금 올해 입시는. 맞죠? 그런데 이게 정말 이럴까요? 아닐까요? 안 바뀌는 게 있습니다. 난이도는 바뀌는 게 물론 맞아요. 그런데 안 바뀌는 내용이 있어요. 현재 고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4년 동안. 요겁니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보여드리면 대학 정시에서 수능을 반영하는 비중이에요. 맞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과목을 더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는 건 이미 솔직히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국어와 영어에서 1등급 소차도 없어도 수학에서 1등급 만점을 수렴하게 되면 표준점수 편차 때문에 작년에 대입에선 수학 잘했던 애들이 좋았다. 그런데 올해는 비슷하다. 국어랑 수학이 표준점수가. 그럼 뭔가 달라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대학에서 수학 한 과목을 반영하는 비중은 안 바뀌었다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럼 어떤 과목의 중요도가 점점 더 커지는 건가요? 이건 본질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과 전략을 준비해서 상위권 대학을 가는 방법은 이런 맥락에서 이 내용이 먼저 세팅이 된 다음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가 제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에 입학에 있어서 수학의 존재감은 당연히 큰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이 내용은 현재 중3까지 고정값입니다. 내년 2월에 현 중학교 2학년 이하의 친구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는 고정될 거니까. 괜찮으시죠? 이런 맥락에서 자료를 좀 보여드려 봤습니다. 자, 그럼 22년 누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 수능 분석하고 어떤 내용으로 나왔는지 확인을 먼저 하고 경향을 확인하게 되면 그로부터 올해 이후에 현재 고등학교, 중학교의 방향들까지도 맥락을 좀 확인할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내용에다가 10월 10날이었습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어떻게 방향이 정행된 내용에서 핵심 본질이 딱 하나는 저는 이렇게 캐치했는데 수능에서는 아니지만 내신에서 서논술형의 비중이 어떻게 된다라고 발표됐었나요? 강화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분명 내신 준비하는 공부의 방향이 조금은 차이가 있게 바뀌어야 된다는 내용도 이해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 내용을 올해 출제된 수능 자료 그리고 작년, 재작년 3년의 자료의 경향을 확인하면서 수학의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향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내용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그 내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이렇게 한번 갖고 와봤어요. 제가 해마다 2월 달이 되게 되면 설문을 모읍니다. 고등학교 3학년과 우리 학부모님들께. 지금은 알고 있는데 혹 다시 1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뭘 그때 놓쳤던 게 너무너무 아쉽냐. 대부분 뭐라 말씀하실까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는 시점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꼭 그때 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다시 1년 전으로 돌아간다. 즉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이하의 친구들의 맥락을 이해하게 되면 어떨까라는 전략적 부분을 좀 제가 보여드리려고 자료는 이렇게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서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 모시고 하는 설명회 때는 이거 한번 같이 읽기는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한번 읽어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요 내용 한번 그러면 요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수능 문제 100% 예상 가능한가요? 안 가능한가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신데 말씀 안 하시니까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가능한 거 다 알고 계시고 또 두 번째 여쭤보겠습니다. EBS 연계교재에서 올해 수능 시험도 마찬가지 문항수 기준으로 50% 똑같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내가 알고 있는 걸 옆에 선생님께 알리지 말아라 뭐 이런 분위기신 건가요? 물론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수능 시험 출제하는 기관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지금도 확인할 수 있는 보도자료 페이지가 있잖아요. 여기에 예전 거부터 보여드리고 올해 거 보여드리려고 갖고 와봤습니다. 여기 100번에 위치한 정보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2018학년도면 2017년 자료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대비 학습방법 안내자료 개발 보도자료라고 있는데 이 자료가 2017년 2월 28일 날 올라왔고 조회된 조회 건수가 5천 건이 채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 화면을 2017년 11월 23일 오후 11시 23분 즉 수능 시험이 끝나는 날 이걸 캡처해놨어요. 제 의도가 있었겠죠. 물론 기억하실 겁니다. 2017년에 포항에 지진이 나는 바람에 수능 시험 일주일 연기됐던 해여서 아마 기억하실 텐데 이때 수능 시험 50만 명이 넘게 봤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수능 출제기관에서 우리 올해 이렇게 낼 거니까 이렇게 공부하라고 하는 보도자료를 이미 다 알려줘도 본다고요? 안 본다고요? 요게 아름다운 거죠. 맞잖아요. 그런데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이 자료가 올해에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내용을 한번 평가원 내용을 한번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에서 올해 거 자료입니다. 똑같은 페이지에 수험 자료로 가는 곳에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학습방법 안내. 수능 시험 출제하는 기관에서 이렇게 출제할 거니까 이렇게 공부하라고 하는 맥락을 전달했다는 내용은 학생들도 마찬가지 이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해야 되는 건 물론 맞지만 올해 수능의 방향을 예상할 수 있다는 하나의 자료로서 이걸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좀 보여드려 보려고요. 목차 갖고 와봤습니다. 수능 시험의 성격 우린 이거 평가할 거니까 이렇게 공부하고 EBS 교재에서 50% 연계 출제 동일하게 하겠다는 내용이 이미 3월 달에 발표가 됐었어요. 전 과목의 한 과목당 A4용지 50페이지가 넘어가는 분량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여기서 과목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3월 31일 자료입니다. 맨 앞에 예시문항이라고 그래서 국어부터 보여드리면 작년에 나왔던 국어 문제를 바탕으로 작년에 이 문제를 출제하셨던 출제위원이 우리는 이 문항을 어디 교과 과정에서 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정답을 찾으려면 1문단에 뭐 넣어놨고 2문단에 뭐 넣어놨으니 정답은 몇 번이다. 근데 이게 참 희한하게 또 마찬가지 공부하는 방법도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또 희한하게 수학입니다. 수학에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를 바탕으로 설명을 하는데 올해 고3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시문항이라고 나와져 있는 요 부분에서 여기 부분에서 출처를 보게 되니까 작년 수능 자료네요. 그런데 이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우리는 뭐를 물어보려고 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 문제를 출제하셨던 출제위원께서 우리는 어떤 의도를 갖고 이 문제를 만들었으니 이 내용을 공부하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친절하게 심지어 공부하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마찬가지 영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내용이 맞겠죠. 그럼 여기서 하나의 기준이 생긴 건데 이런 무언가 결과를 보편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걸 먼저 이해하고 공부하는 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이게 핵심이란 얘기를 제가 한번 거듭 강조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능을 예상하는 자료가 있다라고 했을 때 저는 객관적으로 개인적으로 분석하는 자료가 총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보도자료입니다. 출제기관에서 발표한 그 자료 그대로를 갖다가 발표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괜찮으시죠? 요게 첫 번째 주제였고 그럼 두 번째 주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만 질문이에요. 올해도 마찬가지 EBS 연계교재에서 문항수 기준으로 50% 전과목이 똑같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뭔가 분위기가 좀 나와야 되는 것 같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그러면 작년 거 보여드리고 올해 거까지 보여드리면 괜찮으실까요? 해서 관련된 자료 한번 정리해 갖고 와봤습니다. 전 과목 다 갖고 와봤어요. 6월달 모의고사, 9월달 모의고사 마찬가지 작년 6월 모의고사 자료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전 과목 보여드리려고요. 작년에 나왔던 국어 문제 문항번호 몇 번이 EBS 수능 특강 연계교재 몇 페이지에 몇 번에 나왔다는 걸 우리 선생님들하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마찬가지 수학이에요. 수학 문제 마찬가지 어떤 문제가 6월달입니다. 작년 어떤 문제가 어떤 출제 주제로 EBS 연계교재 어디에 몇 페이지 몇 번 문제라는 걸 한번 찾아봤어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 찾아보다 보면 당연히 6월달 모의고사 끝나고 문항수에 연계된 부분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9월달도 마찬가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수능 전에 저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자료 갖다가 뭐 하시는 그겁니다. 뭐 다 알고 계신 그거.
연초 3월 달에 수능 출제 기관에서 학습 방법 안내했고 6월 달 끝나고 연계 교재에서 50% 나온 거 확인이 될 수가 있고 맞죠? 9월 달 확인되고 그러니 수능 남겨놓은 시점에 이 내용을 확인하는 건 이 내용을 이렇게 확인하는 건 상식 범위에 맞는 얘기죠. 그리고 올해 수능 끝나기 때문에 이제 올해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갖고 와봤습니다. 올해입니다. 올해 6월 1일 날 모의평가 끝난 다음에 국어 문제 문항 번호 몇 번이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해봤고 마찬가지 수학 문제 몇 번이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해봤고 마찬가지 영어 문제 몇 번이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하다 보면 뒤에 글자까지 똑같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6월 모의평가 끝나고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 9월 모의평가 끝나고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다 보면 수능 전에 우리 뭐 할 수 있을까요? 평가원이 출제한다고 보도자료에서 발표한 그대로를 따라가 보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제가 수능을 확인하는 자료 두 번째 보여드렸고 이제 세 번째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기출문제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실제로 알고 계신 것처럼 6월달 문제가 9월달 문제가 11월에 연계 출제되는 것은 상식 범위 내에 맞는 얘기인데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평가원의 시선을 한번 제가 보고 싶었던 거였어요. 물론 특징적인 문제를 대표성 있게 뽑아온 건 물론 맞습니다만 이 내용이 수능 출제 기출 수능 문제라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객관성을 확보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자료를 보여드리면 2년 전 자료와 작년 자료 그리고 올해 것까지 보여드리면 현재 트렌드를 수능에 대한 트렌드를 좀 이해하실 수 있는 자료에 하나의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2년 전 자료, 작년 자료, 올해 것까지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바로 2년 전입니다. 이 문제가 9월 달에 나왔어요. 확률 통계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나왔다고 한다면 6월, 9월에 나왔던 문제는 11월에 연계 출제가 되는 게 맞으니까 당연히 이 문제 비슷하게 이 문제가 11월 수능에도 나오지 않았을까를 예상할 수 있는 범위는 상식 범위 내에 맞는 얘기죠. 그랬더니 놀라운 건 뭐 당연히 나온 건 당연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잠깐 보겠습니다. 제 눈에는 너무 똑같아서 그런데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학부모님들과는 이런 거 합니다. 뭐가 달라 보이시나요? 라고 여쭤보고 학부모님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머니가 바구니 뭐 이런 거 합니다. 꺼낸다가 넣는다. 두 개가 한 개. 인간적으로 같은 문제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관심을 두고 시선을 뒀던 건 바로 이 문제에 응답했던 전국 수험생들의 정답률 데이터였습니다. 봤더니 9월 달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2년 전 데이터입니다. 9월 달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정답률이 73%인 것 반에 동일한 모집단 아이들이 두 달 뒤에 푸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요. 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들이 갑자기 두 달 만에 왜 심경의 변화가 생겼을까요? 전국에 23만 명이 알고 계시잖아요. 8월 달에 수능 원서를 접수하기 때문에 9월 달에 선택 과목 채용했던 친구가 11월에 똑같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전 이게 2년 전에 관심 주제였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선생님들하고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이게 애들이 왜 이랬을까? 동시에 뭐 긴장했다. 이건 말이 좀 안 맞잖아요. 23만 명이.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땐 이렇게 한번 진단해 봤습니다. 뭐 했던 모집단이 똑같다. 문제 유형도 똑같다. 근데 정답률의 편차가 이렇게 크다? 왜 그랬을까 봤더니 딱 하나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봤더니 9월 달에 이 문제가 객관식인 반면 수능의 주관식이었어요. 그런 반응이신 거 다 알고 있어요. 아하 하는데 우리는 이게 왜 그러냐를 한번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봐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왜냐? 유의도 관계가 편차가 확인이 된다면 그로부터 앞으로 입시 올해 포함 4년은 그대로 이대로 갈 거니까. 그래서 작년 자료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작년 자료예요. 작년에 수능 이렇게 출제된다라고 자신감이 넘치죠 갑자기. 그런데 6월 달에 이 문제 나왔고 9월 달에 이 문제 나왔는데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20번 후반대 문제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선택 미적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일단 생긴 거 좀 보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보실 때는 어때 보이시나요? 다른 문제인가요? 저는 같아 보여 갖고요. 어때 보이시나요? 그냥 생긴 거 글자만 좀 보겠습니다. 생긴 거 글자만 좀 보겠습니다. 이미 뭐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뭐 반지름의 길이 1이고 조건값 똑같고 구하라는 거 똑같고 그림 같고 맞죠? 근데 6월에 나온 문제가 9월에 또 나왔다고? 근데 여기 좀 보겠습니다. 정답률이에요. 6월 달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정답률 전국의 수험생들이 19% 응대. 여기까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문제 모집단 동일한 아이들이 푸는데 갑자기 9월 달에는요. 우리 애들이 갑자기 두 달 만에 학력이 올라갔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년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리적 추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요. 아마도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전년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각했을 때 이 문제 유형은 뭐였을까요? 실제로 마찬가지 6월 달은 주관식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올라갑니다. 뭐였을까요? 마찬가지 이랬어요. 그런데 참 고맙게도 물론 제가 너무 오버해서 해석하는 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이에요. 9월 달 작년에 모의평가 끝나는 날 저녁에 수능 출제기관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했어요.
9월 달 수준으로 수능 출제할 거라고. 그럼 저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전 받아들였냐면 제가 그냥 확대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9월 달하고 비슷하게 확 나온다고 그럼 이 문제가 일단 교과 과정에서 6월 9월 나온 걸 보게 되면 이 문제가 당연히 수능에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고 문항번호의 위치도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저 혼자 오해했고 동시에 이 문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험이 쉽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떤 유형으로 나올 거라는 걸 생각했을까요? 라고 저 혼자 오해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요 내용 그대로를 공부하라는 얘기를 그대로 전달했고 작년 수능 끝나고 봤더니 문제가 당연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당연히 나왔죠. 어떤 유형으로 나왔을까요? 보겠습니다. 여기 좀 볼게요. 작년에 6월에 몇 번에 나왔죠? 9월에요. 수능에. 문항 번호의 위치가 동일한 건 뭐 예측 가능했던 거였고 그런데 정답률이 19%인 걸 보면 무슨 유형으로 나왔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올라갑니다. 그런데 꼭 여기서 좀 쉬워집니다. 그러면 수능 시험에서 난이도를 조율하는 방법의 핵심 키는 뭐가 된다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까요? 이 내용의 의문을 푸는 내용을 제 관점으로만 그냥 해석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모시고 하는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교과 과정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나요? 의식의 흐름대로 막 배울까요? 그냥 학부모님들 모신 자리에서 이렇게 합니다. 정확하게 정해져 있나요? 의식의 흐름대로 막 배울까요? 그러면 시험에 출제될 부분도 정확하게 출제 주제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안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런데 그 문제 그대로가 6월달과 9월의 모의평가를 통해서 이미 예견이 되고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거는 실상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6월, 9월 우리 학생들이 이뻐서 보는 시험이 아니라 당해년도의 수능 시험의 난이도를 조율하기 위한 시험 장치인 건 맞잖아요. 모집단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 조율을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난이도 조율은 배우는 교과 과정은 똑같은데 난이도 조율은 해야 하니까. 근데 학생들이 어떻게 응답했다는 게 벌써 2년치 누적치가 있는 거죠. 주관식으로 내더니 애들이 어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응답률이 정답률이 낮더라. 그럼 이 내용 그대로가 현재 2년 전도 마찬가지였다면 우리 지난주에 했던 수능도 이랬을까요? 안 이랬을까요? 그러니까요. 있는 그대로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분적분은 조금 유의도 관계가 범위가 좀 커졌더라고요. 그런데 확률 통계에서는 정확하게 나온 내용이 좀 있어서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리려고. 지난주 수능입니다. 지난주 수능에 나왔을 때 6월 달에 요 문제가 나왔었고요. 9월 달에 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잠깐 볼까요? 그랬더니 6월 달에 정답률 몇 %였죠? 그런데 갑자기 두 달 만에 우리 애들 학력이 올라갑니다. 우리 2년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거 왜 이랬을까요? 이제는 입시 전문가분들이 다 되신 거 맞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6월 달에 주관식. 근데 올라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수능 출제 기관에서도 어떤 분위기였죠? 이번 9월 달 끝나고 나서 뭐 안 어렵게 낸다는 뭐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6월 말에 킬러 문항이라는 게 발표가 되면서부터. 그렇죠? 그랬더니 당연히 6월 달에 예측 가능하게 9월 달에 나왔던 이 문제가 올해 수능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당연히 맞잖아요. 잠깐 보겠습니다. 나온 건 나왔는데 어떤 유형으로 나왔나요?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요. 6월 달에 문항 번호 몇 번이? 30번이 정답률 25%니까 어떤 유형? 주관식 유형. 그리고 여기는요. 객관식. 근데 또 갑자기 쉬워지네요. 객관식. 그러면 3년 동안의 평균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에요. 물론 출제기관이 의도한 거는 방향은 이해했지만 학생들이 실제 응답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동일한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 객관식이냐 주관식이냐가 다르다 실제 정답률이 편차가 2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제 전략을 그냥 공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수학, 사회, 과학과 같이 출제 주제가 정해져 있는 과목이라고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수학, 사회, 과학과 같이 출제 주제가 정해져 있는 과목에서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 대치동 제 학원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전달할 때는 그래서 모든 객관식 문제를 그냥 주관식으로 바꿔서 기출문제 풀라고 이야기합니다. 괜찮으시죠? 그리고 이렇게 주관식 문제의 관점을 혼자 오버하면 안 되니까 인강을 듣더라도 선생님 세 분의 강의를 크로스로 여러 가지로 들으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런 내용의 관점의 포커스는 수능 시험의 난이도를 조율하고 있는 방법이 현재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괜찮으시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 내용에 이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6월 말이었어요. 교육부에서 킬러 문항이라고 발표했던 내용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만 많이 봐도 3년 동안에 교육부가 킬러 문항이라고 발표된 자료에서는 유의도 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일부러 2년치를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5년치 데이터를 갖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말한 대로 킬러 문항이라고 발표했던 문항들을 한번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렇게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문항들의 정답률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정답률이 10% 미만인 건 맞네요. 그렇죠? 요 한 문제 빼고 5년 중에. 맞죠?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킬러 문항이라고 발표했고 어렵다라고 할 수 있고 교과 과정 뭐 이런 얘기는 논외로 번외로 다 이야기를 차치하고 10% 정도라고 한다면 어려운 거 문제 맞다. 그런데요, 제 생각입니다. 일부러 딴지를 걸어보려고요. 10% 미만인 건 알겠는데 만약에 단 5년 동안이에요. 교육부가 발표한 건 3년이고 제가 준비한 건 2년, 5년치예요. 단 한 문제라도 객관식 문제가 있더라고 하면 제가 이걸 킬러라고 저는 인정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단 5년 동안 단 한 문제도 만약 객관식 문제가 없고 다 주관식이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킬러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주관식이어서 애들이 응답을 어렵게 하지 않았을까가 제 생각입니다. 그랬더니 봐봤더니 지난 5년간의 데이터에서 단 한 문제도 없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정답 부분이에요. 선택지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만약 있으면 객관식이라고 추론할 수 있겠지만 정답 부분을 보게 되면 다 주관식이에요. 그냥 주관식이어서 애들이 어려워하지 않았을까가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럼 제가 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뭐였냐면 교과과정항의 내용은 정해져 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시험 출제 기관에서 난이도 조율하는 방식은 서술형, 즉 주관식 문제가 난이도 조율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공부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공부의 방향이 단순 객관식 문제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서술형, 논술형의 방향성을 갖고 갈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인데 여기 하나 더 더하기를 좀 하겠습니다. 10월 10날에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 수능은 그렇지 않지만 내신에서 평가 방식의 확대를 어떤 내용을 하겠다고 하던가요? 다 보셨잖아요. 어떤 내용이요? 그렇죠. 서논술형의 비중을 강화시키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는 단계 입장에서는 단순 객관식 문제를 직관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모든 문제를 서논술형으로 준비하는 연습들이 비단 수능뿐만이 아니라 시점적으로 더 밑에 학년 중학교, 더 밑에 학년 초등부터 올라갈 수 있다면 어떨까가 제 생각이죠. 입시 방향하고 맥을 같이 해보겠다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이건 하나의 제 관점이니까 제 관점으로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설명하면서 옛날에 제 성적표를 꼭 갖고 다닙니다. 자랑처럼. 불편하시면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보여드려도 괜찮을까요? 강연 현장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은 자꾸 본명이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제 이름 본명입니다. 오대교. 큰 대자 가르칠 교자. 별로 안 놀라시니까 당황스럽긴 한데 뭐 괜찮습니다만 그런데 여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옛날에 9등급 중에 1등급이고 100분이 100에 예상 100분위가 100입니다. 역시 또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옛날엔 석차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은 안 나옵니다만 옛날에 나왔었죠. 언어 영역이었던 시절이었고 분명히 100분이 100에 예상 100분이 100점인데 학교는 제가 학원 다닐 때 사수할 때니까 1등인 건 맞는데 전국에 47명의 동점자가 굉장히 불편하게 저만 있어야 되는데 뭐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요 내용을 공부가머니 나갔을 때 전국 1등 했다는 얘기를 딱 했는데 참 답답하게도 방송이 여기서 끝났어요. 저더러 이게 왜 가능했냐고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이걸 3시간도 얘기할 수 있었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궁금하다 말씀 주시면 제가 5초만 더 하려고요. 이미 뭐 다 알고 계시긴 한데 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언론에도 괜찮나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정보가 왜 가능했냐라고 또 물어보실 거니까 이 결과를 만들었던 게 2003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사수할 때고요. 도대체 무슨 정보가 있길래 그랬느냐? 근데 앞에 보여드렸잖아요. 알고 계신 그거요. 수능시험 출제하는 기관에서 학습 방법 안내라는 책자가 있는 걸 제가 예전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3년에 알았어요. 이 결과 만들 때요. 그런데 이 결과 만들고 나서 올해가 몇 년이죠? 어려운 거 한 거 아니잖아요. 몇 년이죠? 20년 이래로 이 책자는 해마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능 없어진다는 얘기 아직 어디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자료는 계속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내용 바탕으로 해서 기존에 갖고 계셨던 내용에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내용에 입시와 관련된 상담도 마찬가지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객관적인 정보, 있는 정보만 믿자는 겁니다. 그리고 트렌드를 확인하게 되면 당연히 이 내용으로도 분명 활용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해서 현재 수능이 진행됐던 맥락을 한번 트렌드로 말씀드려봤습니다. 괜찮으시죠? 이 내용을 연결받아서 그대로 요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런 고민 참 많이 하시죠. 알겠는데 성적 빨리 어떻게 올리냐. 맞잖아요. 이번 시험까지 빨리 올려야 된다. 뭐 이런 말씀 당연히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그리고 시험만 끝나면 아이들 민족대이동 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그러다가 또 철새마냥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갖고 있는 커리큘럼 내용을 소개하는 방법적인 부분에서 한번 해보려고요. 그 내용을 갖고 온 게 바로 이겁니다. 올해 원점수 기준입니다. 아직 가채점 결과만 나왔어요. EBS 사이트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올해 수능이에요. 그랬을 때 수학을 좀 제가 봐보니까
수학에서 3등급이 2등급 되고 2등급이 1등급 될 때 물론 편차는 좀 있습니다만 대략 10점 정도로 보입니다. 원점수 기준이에요. 맞죠? 그런데 아까 전에 표준 점수 얘기했던 게 바로 여기였던 겁니다. 1등급이 비슷하게 가니까 2등급도 비슷하게 가니까 작년엔 이 편차가 컸는데 올해는 비슷하게 가던 거가 현재까지는 확인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이걸 범위 좀 확대해 볼까요? 이렇습니다. 수학이 하나 등급을 결정하는 원점수가 10점이다. 그럼 제가 전략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수학에서 전 과목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등급을 결정하는 점수는 10점 내외다. 괜찮으시죠? 수학 포함입니다. 괜찮으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문제당 배점이 수학은 3점 혹은 4점이잖아요. 괜찮으시죠? 그러면 고작 몇 문제가 등급을 바꾸는 건가요?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지금. 몇 문제요? 그런데 중요한 건 수능 시험에 출제되는 주제가 매년마다 정해져 있다고요? 안 정해져 있다고요? 수능 출제 기관의 학습 방법 안내 책자에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럼 제가 하고 싶었던 내용은 바로 요거였습니다. 실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의 공부를 난이도별로 할 수 있다면이 제 생각이에요. 공부를 초기에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1등급 문제 풀라고 그러면 이제 걸음마 뛰었는데 육상대에 나가자는 얘기잖아요. 그럼 애들이 오해하잖아요. 수학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럼 이 아이는 회복이 안 됩니다. 근데 할 만한 걸 갖다가 계속 난이도 수준의 조건값에 맞게끔 계속 제시를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제가 갖고 온 전략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쉬운 문제만 공략해도 3등급이 가능하다. 수능에서 3등급이면, 수학의 3등급이면 인문계열 기준으로 해서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승 세단 라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랬을 때 올해 수능 데이터에서 아직 확정 컷은 아닙니다만 안 나왔던 내용에 보게 되면 30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난이도별로 채점했던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30문제 중에 일단 하나 8개, 7개 요렇게 되게 되면 원점수 기준 몇 점이었죠? 몇 점? 46점. 근데 여기서 7문제만 더 맞춰보겠습니다. 중상까지. 그럼 몇 점까지 올라가죠? 74점인데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현재 가채점 결과 등급 컷으로 해서 현재 확률 통계 3등 컷이 몇 점일까요? 원점수가. 그게 핵심인 거예요. 맞죠? 그러면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수학을 3등급을 목표하는 친구들에게 굳이 이런 걸 처음부터 제시할 필요가 있냐는 게 제 관점이고 제 생각입니다. 맞죠? 일단 3등급부터 만들어 주려는 거죠. 동시에 이제 한번 미적분 보겠습니다. 미적분을 갖고 와봤어요. 30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난이도별로 문제 갖고 와봤더니 하난이도, 중하난이도, 중난이도까지 문제가 이렇습니다. 원점수 기준이에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또 봤더니 3등급이 65점이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미적분 선택하는 친구들이야 상위권 친구들이 물론 많은 건 맞지만 제가 지금 관점은 3등급부터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관점이 바로 요거죠. 굳이 처음부터 어려운 걸 시켜야 되냐가 제 생각이에요. 근데 비단 이 이야기가 고등학교 3학년만 적용될까요? 학년마다 고등학교, 중학교 계속 내려갈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의 관점을 전략을 제가 이렇게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시험에는 반드시 출제되는 유형과 주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6월, 9월 갔다가 예고는 매년마다 되니까. 그중에 우리 아이가 레벨 테스트를 보게 되면 취약한 부분들은 당연히 찾을 수가 있고 이렇게 찾았던 내용을 난이도별로 공부시키는 계획을 설정할 수 있다면이 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커리큘럼에 맞춰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맞춤형이 진행된다면 오히려 수능과 같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험을 봤을 때에는 결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가 제 생각이라고요. 괜찮으실까요? 이런 내용으로 제가 한번 관점을 확대해 보고 싶어서 이 내용을 한번 자료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학부모들에게 이걸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과연 공부할 수 있겠냐고 질문합니다. 학부모님들께. 그럼 분위기가 딱 요래요. 분위기가 어두워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 아이는 현재 어떻게 공부하고 있나요? 라고 제가 질문합니다. 그럼 분위기가 더 어두워집니다. 맞죠? 그랬을 때 마지막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어떻게 관리받고 있나요? 라고 질문 드리면서 실제로 학원 선택 가이드에서 이런 내용에 충족하고 있는 학원들이 우리 아이에게 공부의 성적을 올려줄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현재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아이가 한 달 동안 지속했을 때 한 달 뒤에 향상된 모습이 그려지시면 그게 맞다. 근데 안 그려지시면 똑같을 것이다. 근데 그 그림에 그려진 맥락은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동그라미 2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했던 거예요. 교집합 부분. 맞죠? 이런 내용이 교과과정상에서도 커리큘럼상에도 이야기가 되고 상담을 진행하실 때도 이야기가 연결이 될 수 있다면 근데 이거의 근거 자료는 수능 자료 갖고 온 겁니다. 되셨죠? 이 내용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제가 자꾸 점수, 대학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현장에서 저도 온도차를 느낍니다. 고등학교 학부모님들께 이 자료 보여드리면 엄청 좋아하세요. 옛날보다 대학 가기가 쉬워졌다 어려졌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불리한 내신을 갖고 있어도 상위권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아직 남았다 안 남았다. 정시가 있다는 걸 지금 알았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온도차가 중학교로 내려가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고 초등으로 가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직 먼 나라 얘기 같다. 그런 학부모님들께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관점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한 9년 정도 남은 거 맞죠? 중학교라고 한다면 5년 정도 남은 거 맞죠? 이럴 때 제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현재 남은 9년 혹은 5년 동안의 입시와 관련된 공부와 관련된 준비가 우리 아이 인생 몇 년을 결정할 것 같으신가요? 라고 여쭤봅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일단 생각이 갑자기 많아지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아이가 초등, 중등, 고등 공부 정말 열심히 해서 성적을 너무너무 높게 잘 만들었다. 맨 마지막에 서울대도 붙었고 의대도 붙었다. 그럼 어떤 선택을 하시겠냐? 그럼 일단 기분이 좋아지십니다. 그렇죠? 상상해보는 시간이니까. 그리고서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냐라고 말씀드리면 어떤 생각을 어떤 내용을 말씀하실까요? 어떤 내용 말씀하실까요? 요즘 하도 분위기가 다 의대니까. 그 관점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대도 붙었고 의대도 붙었다. 근데 제 관점으로는 선택지가 하나가 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대도 갈 수 있고 의대도 갈 수 있지만 이 아이는 두 가지 선택지를 다 안 선택할 수도 있다. 물론 그럴 일은 없을 거지만. 맞죠? 제가 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뭐였냐면 성적의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라고 하면 맞죠? 우리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진로 계열도 많아질 수 있고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넓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준비를 고등학교 3년만 하는 친구랑 중학교 때부터 하게 되면 6년 하는 친구랑 초등부터 하게 되면 6년 이상 하는 친구가 과연 연차에서 갖겠냐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플러스 현재 입시에서 주축을 갖고 있는 과목 중에 수능에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목 두 과목 5과목 중에 어떤 과목의 비중이 가장 크던가요를 다시 여쭤봅니다. 그럼 뭐라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맥락에 저도 마찬가지 수학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즉 올라가는 성적만큼 우리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진로 계열과 목표 대학의 선택지가 많아진다는 관점을 이해하면 비단 고등뿐만 아니라 초등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게 빠른 건가라는 관점을 좀 얘기가 달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제 생각해본 이야기해본 겁니다. 분위기 이렇게 어두워지려고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괜찮으시죠? 관련된 내용 말씀드려봤으니까 이제 준비한 내용 조금 더 하겠습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들이 현재 입시가 많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뀌는 내용에서 지금 예측 가능한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였고 이 과정에서 현재 트렌드라고 하는 반영들과 우리 학부모님 선호도라는 얘기를 제가 한번 해보려고요. 그 내용에서 요즘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3수, 4수, 5수를 해도 의대를 가겠다. 그냥 요즘 분위기가 이렇잖아요. 요 내용이 나왔던 신문 기사가 올해는 1월 달에 나왔던 기사였는데 지금 10월 달에 논의되고 11월 달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게 정시 인원 어떻게 된다고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늘어나는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시가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의대가 늘어나는 게 다른 친구들에게도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는 의대 가지 않을 건데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최상위권들의 선호도 학교가 올라감에 따라 그러면 그 다음 선호도 학교인 서영고의 결원율이 늘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럼 원래 현재 트렌드 그대로 다음 선호도 학교인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가는 친구들이 서영고에 추가 합격을 하겠죠. 근데 그 인원이 늘어난다고요, 안 늘어난다고요? 의대 수만큼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의대랑 우리랑 나름 다른 얘기 아닌가요가 아니라고요 지금. 맞죠?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게 바로 요거였습니다. 의대 정원 늘어난다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분명 입시 지형을 또 바꿀 겁니다. 맞죠? 요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외고 다니는 친구들도 미적분 선택해갖고서 의대 가잖아요. 맞잖아요 분위기가. 그런 트렌드를 반영한다는 내용들이 중요하지 않을까의 축이 바로 태풍의 눈이 수학이 있지 않을까가 제 생각이라고요. 그 내용을 연결선상에서 이렇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떤 입시일까를 갖고 와봤는데 이 입시는 내신 관리도 해야 되고 모의고사 준비도 해야 되고 진로 탐구 활동도 해야 되고 자기소개서 면접도 해야 입시가 끝납니다. 어떤 입시일까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대학교 수시 전형인 거 맞잖아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준비하는 대2배 과정이나 중학생이 준비하는 고2배 과정의 내용물이 이렇게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 관점은 비단 고등 때 입시가 시작이 아니라 할 수 있다면 중1부터 준비했던 3년 동안의 준비가 되면 특정 학교를 꼭 가자 안 가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이런 경험을 심어줄 수 있어요. 성적이 높았더니 전국 단위 자사고 외고 갈 수도 있었는데 안 갈 수도 있는 경험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이런 경험을 합니다. 내가 성적이 높으니까 고등학교도 골랐던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이 아이가 그대로 고등학교 올라가면 대학교라는 그 내용들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거듭 강조하고 싶었던 건 입시의 시작 시점이 고등이 아니라 중등부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가 제 생각이에요. 물론 속으로는 초등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요 내용, 즉 입시의 집중 기간이 비단 고등뿐만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 그리고 제가 갖고 온 내용에서 요즘에 고등학교 의학계열 요 내용을 갖다 보여드리면 의학계열 선호도가 높다, 의학계열 많이 학교에서 합격을 했다, 이 내용이 비단 의대가 아니라 제 생각입니다. 의학계열의 선호도가 높고 의학계열의 입학 결과가 높은 전국의 고등학교들은 아마도 수학과 과학에 특화되어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집중되어 있지 않을까가 제 생각이에요. 의대 정원이 의대입니다. 현재 3,058명, 3,052명 뽑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의대를 많이 보는 학교가 만약에 있다. 메디컬을 보는 학교가 한 학교에서 200명 넘게 보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학교는 경쟁력이 있다고 봐도 괜찮나요? 안 괜찮나요? 근데 200명 넘게 보는 학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없어야 되는데 있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점점 쏠림 현상이 강력하게 더 많아진 건가요? 안 많아지는 건가요? 이게 문제예요. 왜요? 그 학교들은 누적 데이터가 점점 더 많아질 거니까요. 이해가 되셨죠? 그럼 우리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님들께서의 고등학교 선택과에 대해서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방향은 이런 데이터에 기반으로 해서 학부모님들도 고민하지 않겠냐가 제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래서 실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면 이게 어쩔 수가 없고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23년 데이터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면 1위 하는 학교 좀 볼게요. 알고 계신 것처럼 한 학교에서 200명 넘게 의대 갑니다. 메디컬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외대 보고에서도 마찬가지. 그럼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럼 이런 입학 결과 만든 학교들이 아마도 초등, 중등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진학을 의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학부모님들은 이런 쪽의 선호도가 분명 많아지지 않을까. 그럼 중학교 때부터도 이런 준비를 하려고 들지 않을까.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 내용 보여드렸으니까 작년 거 보여드릴게요. 그럼 경향을 볼게요.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고착화되어 있어요. 순위가 고착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 고착돼 있는 내용이 계속마다 해년마다 거의 고정값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중학교 학부모님들 모시고는 고등학교 선택 가이드를 할 때 이 자료를 보여드립니다. 전국의 고등학교 1,700개의 고등학교를 엑셀 파일로 갖고 있어요. 해년마다 조사하니까. 이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지역마다 어디 고등학교까지는 솔직히 답이 나와 있는데 알고 계신 그대로 분명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미루어 짐작컨대 자사고, 외고, 특목고의 경향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불리한 내신을 갖다 했던 내용이 이제는 소폭 완화될 거니까 중학교 2학년부터. 맞죠? 지금은 1등급 비율이 4%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 늘어난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불리한 내신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가 자사고, 외고, 특목고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내용을 우리 학부모님들도 이해하실까요, 못하실까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입시 준비를 시작할까 안 할까요? 근데 핵심되는 과목은요. 무슨 과목이 핵심이죠? 그러니까요. 이런 맥락이 분명 우리가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하는 내용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고교 유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국에 1,700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1,700개 고등학교 중에 자사고이고 특목고는 100여 개밖에 안 됩니다. 일반고가 1,600개나 돼요. 그런데 인원수로만 놓고 보게 되면 일반고가 월등히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목표하는 빨간색 대학교, 아까 빨간색 말씀하셨잖아요. 빨간색 대학교의 입학 결과가 어느 쪽이 더 많아야 되는 게 상식 범위에 맞는 얘기인가요? 일반고가 훨씬 많아야 되죠. 심지어 한 학교당 받을 수 있는 카드만 고려하더라도 그렇죠? 학교장 추천 등등등으로 직윤 등등등으로 받을 수 있는 그 티어만이라도 일반고가 월등히 많아야 돼요. 그런데 실상 놓고 보게 되면 이거 얘기하려는 겁니다. 수시 전형 얘기하는 거예요. 서연고로 출발을 했는데 일반고가 인원이 많다. 원래 티어가 나가는 게 있다. 그러면 얘네가 분명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입학 결과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서울대는 일단 대략 일반고와 자사고이고 특목고의 비중이 3대 7 정도 됩니다. 일반고가 3이에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맞죠? 그리고 연고대 보게 되면 대략 절반 정도 됩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중학교, 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서 고등학교 선택 유형의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아이는 서영고가 목표다 아니다. 그럼 서영고 많이 보낸 고등학교를 보내는 게 유리하겠다 안 유리하겠다. 에다가 플러스 의대 정원이 늘어나니까 여기 결혼은 더 많아질 건데요. 아닌가요? 간혹 가다가 저에게 이런 질문하십니다. 재수생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럼 과열 경쟁 정시에 있지 않냐. 첫 번째, 정시 재수한다고 다 공부 잘하지 않아요. 맞죠? 두 번째, 재수생 늘어나게 되면 모집단이 늘어나다 보니까 1등급 받을 수 있는 비율 자체 인원이 늘어나요. 그리고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수시 합격한 학생들은 정시 지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시 내신 좋았던 아이들은 이미 다 빠져나가 주실 거라고요.
그러면 정시에는 기회가 있는 게 맞나요, 안 맞나요? 이런 맥락이 현재 입시 트렌드를 이해하시는 부분이 비단 현 중3까지가 아니라 중학교 2학년 이하의 친구들에게도 예측 가능한 미래다. 예측 가능한 미래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과목으로서의 어떤 과목이 중요하냐가 그 다음 이슈고, 그 중요하다고 한 수학 준비가 비단 고등이 아니라 중등, 초등으로도 내려갈 수 있다는 게 제 관점이고. 괜찮으시죠? 이런 내용까지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런데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봐도 괜찮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만 골든타임이 아니라 우리 엄마들에게도 인식의 전환에 골든타임이 필요하다. 아이에게 골든타임,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맞지만 엄마가 인식을 먼저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갖고 온 질문 마지막 요구하겠습니다. 강연 현장에서 질문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지금 알고 있는 걸 초등등 때 알았더라면. 강연 현장에서 제가 1년에 보통 200번 정도 전국 투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명 현장에서 모았던 내용을 많이 나왔던 설문지를 엑셀 파일 갖다가 빈출도로 한번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많이 나온 단어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질문만 들으면 벌써 몇 학년인지 유추가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너무너무 신기해. 질문하시는 거 들어보면 몇 학년인지 정확하게 압니다. 여기 첫 번째, 여기요. 고등학교 어디 가야 되나요? 물어보시면 몇 학년일까요? 중3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학교 고교학점제 말씀하시면 몇 학년일까요? 몇 학년일까요? 현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리고 과학고, 영재고, 자사고 나오다가 메디컬 나오죠. 몇 학년일까요? 그렇죠. 아직 정신 못 차리셨죠? 초등학교 6학년 맞고, 여기 2, 3 말씀하시죠. 몇 학년일까요? 100%예요. 초4에서 5, 6 정도 되는 겁니다. 주소지에 따라서 결정되니까. 그랬을 때 질문 많이 들었던 게 바로 요 내용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요런 얘기 참 많이 하십니다. 중학교 때 내신 올 A인데 일반고 가면 전교 1등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걸 모르신잖아요. 이거 언제 이해하시죠? 정확하게 우리 시점 알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5월달 중간고사 망해봐야 정신 차리시잖아요, 이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중학교 전략을 이야기하면서 지역 편차가 있다는 얘기를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중학교 때 평가 방식은 원점수 90만 넘어가면 A등급이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면 A니까 두 가지가 확인이 안 돼요. 이게 우리 아이가 진짜 잘하는 건지 시험이 쉬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뭘 보여드리냐면 지역 편차라는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강남의 제일 센 지역의 학군 데이터를 갖고 와봤습니다. 국어가 이 지역은 A등급 받는 인원이 76, 수학은 43, 영어는 71이면 여기는 수학을 못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수학이 어렵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국 어딜 가더라도 이 파일을 전국에 1700개 고등학교 중심으로 지역을 블럭을 만들어놔다 보니까 중학교 지역의 학군을 갖다가 이렇게 세분화시킬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입니다. 그냥 서울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부산에 있는 자를 비교해보는 이런 게 있다는 걸 좀 말씀드려 보려고요. 지역마다 교육청 중심으로 해서 학군 정보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에서 1년에 2번 교육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4월 달과 9월 달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게 되면 지역마다 A등급 성취도 비율을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지역의 현재 A등급 받는 비중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의 기준은 자사고이고 특목고 얼마나 보낸지를 보게 되면 이 시험이 쉬웠는지 어려운지를 가늠할 수가 있잖아요. 맞죠? 이 내용을 이렇게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강남하고 비교해 보려고요. 그래서 강남 8학군하고 해당되는 지역을 비교해 봤더니 여기 공부 잘하는 거 맞아요. 맞죠? 그런데 앞으로 잠깐 넘어와 볼까요? 보게 되면 전교생 중에 절대 다수가 가진 않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지역은 상위권 애들은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잘한다의 정의는 자사고이고 특목고의 진학률과 비례해서 생각해 본 겁니다. 괜찮으시죠? 거기에다가 A등급 성취도 비율을 봤더니 강남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제가 이걸 갖다가 니즈 환기를 어떻게 하냐면 입시라고 하는 내용이 비단 고등뿐만이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 관심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이런 준비를 미연에 먼저 시작할 수 있으면 이라는 관점을 제가 이걸 이렇게 정리해 갖고 와봤어요. 요 얘기를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요 내용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상식 범위에서 고등보다는 중등이 더 시험을 갖다가 공부를 덜 하는 게 맞죠? 중등보다는 덜 하는 게 맞죠? 그럼 우리 애가 똑같은 공부했을 때 다른 친구들이 안 해주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언젠가요? 고등인가요? 중등인가요? 초등인가요? 그럼 입시 준비는 언제부터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그래서 입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아닌가요? 그 맥락에서 마지막 질문은 학부모님들께 제가 그대로 하는 내용을 그대로 보여드려 보려고요. 이렇게까지 쭉 설명드리면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몇 점짜리 학부모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자. 그땐 분위기가 어두워집니다. 일단. 그럴 때 이 내용을 클로징을 이렇게 세 가지로 질문드리고 끝냅니다. 첫 번째, 한번 이거 같이 읽어봐도 괜찮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마지막 읽겠습니다. 라고 마무리합니다. 입시의 마감 시점은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 아이는 앞으로 준비한다고 한다면 끝나는 시점은 정해져 있으니 일찍 시작할수록 우리 아이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덜 고생할 수 있다. 똑같은 총량을 3년 준비하는 아이랑 6년 준비하는 아이는 당연히 6년 준비가 스트레스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입시 준비는 우리 엄마가 시작하는 오늘부터 하셔야 된다. 그런데 지금의 입시의 큰 틀의 가장 중요한 과목은 어떤 과목이라고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사실이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실제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괜찮으시죠? 오늘 진행한 내용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현재 입시가 진행되고 있는 전체 큰 틀에서 입시에 대해서 전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현재 올해 수능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과거 2년치 누적 데이터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고 하나의 관점으로 성적 향상 비법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제 관점에서는 난이도별 공부와 서논술형 준비가 앞으로는 핵심의 주축이 이루지 않을까까지 이야기를 말씀드려봤습니다. 괜찮으시죠?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 다 끝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